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디서 먼저 터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디가 터지든지 다 같이 간다는 건데요.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너무나 긴밀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농촌에 보면 돈 빌릴 때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보증을 서서 돈 빌리는 경우가 흔히 있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게 농촌 사회가 주로 친인척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기도 했고 품앗이며 지방 경조사까지 집안 식구들 일인 마냥 그렇게 챙기던 끈끈한 유대가 강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서로 연대보증을 서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서로 보증을 서서 엮여 있다 보니까 한 집에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한 마을 전체가 이 연대보증 때문에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단 한 군데의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화 역시도 범위만 다를 뿐이지 이와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는데요. 문화와 기술, 제품과 서비스, 노동 등 그런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엮인 것만이 세계화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국경을 초월해 긴밀하게 엮여있는 자본시장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1990년 소련이 붕괴되고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세계는 마치 하나의 마을인 것처럼 긴밀하게 엮여있다 해서 지구촌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말하니까 지구촌이고 농촌 마을이고 서로 긴밀하게 엮인 건 비슷하네요. 그쵸. 아무튼 앞서 농촌 마을이 한 집 때문에 마을 전체가 동시에 무너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1990년에 들어 이렇게 세계가 서로 긴밀하게 엮인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한 국가의 위기가 전체로 전이되는 실제 사례겠네요. 맞아요. 1990년대 당시의 글로벌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한 이런 예처럼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경험이 있는데요. 먼저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면 199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거대한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끼리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나 볼리비아 같은 이런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1991년에 관세 동맹을 맺게 되고요. 1992년에는 유럽연합이 유로화를 단일 화폐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같이 참여한 북미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됐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긴밀하게 엮이는 거네요. 그걸 또 원동력 삼아 성장하고요. 그쵸. 이렇게 개방적인 무역 환경이 만들어지고 세계적으로 투자 기회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니까 국가 간의 자본 이동도 늘면서 해외 투자 자금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됐는데요.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이 이 수혜를 정말 많이 입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세계 경제 자체가 아시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고요. 원유라든지 구리, 금, 알루미늄 같은 신흥국들이 이런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소비해주는 그런 원자재 소비 시장 역할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 중반부터 신흥국들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나중엔 동아시아 외환위기까지 터지면서 신흥국 경제를 휩쓸게 됐는데요. 이때 우리 경제도 IMF 외환위기라고 해서 폭탄을 맞았습니다. 몰려드는 해외 자금과 저금리의 외환을 무분별하게 끌어쓰다 터진 케이스죠. 맞아요. 이때부터 긴밀하게 엮여있는 전 세계에 연쇄적인 충격의 파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제일 타격이 컸던 나라가 어디냐? 사실 러시아였어요. 동남아 국가 등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원자재를 소비해야 될 그런 신흥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니까 구리나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게 됐고요. 여기에 원유 수요 감소로 원유 가격 폭락까지 덮치면서 러시아 경제가 재정위기 상태에 빠져들게 된 거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경제 성장 원동력이 없는 상태였고 러시아 경제 자체가 정부 재정의 대부분을 원유를 포함해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나라였으니까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당시 러시아 국채 금리가 폭등하게 된 겁니다. 무슨 이유로요? 당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맞은 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러시아 국내 경제가 딱히 내세울 만한 성장 산업도 없고 경쟁력도 없이 워낙 안 좋으니까 결국 해외 투자 자본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러시아에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성장도 없고 불안만 하고 매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러시아 정부에서 당시 러시아의 국채 금리를 50%, 60%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자를 줘서라도 해외 자본을 끌어오겠다는 의지였죠.
그러니 이제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의 주요 투자기관들까지도 앞장서서 러시아 국채를 막 사들이게 되죠. 심지어 일부 투자기관들 같은 경우는 6, 7%가 넘는 이자로 돈을 빌려서 러시아 국채를 사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그쵸. 이자 6, 7%로 빌려도 수익을 5, 60%씩 가져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오니까 그런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러시아 경제가 말이 아닌 거죠. 앞에서 말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 불황 때문에 유가 급락까지 맞아서 점점 더 깊은 그런 경기 침체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만기가 돌아온 국채 원금을 못 갚게 됐고 급기야 1998년 8월에는 빚을 못 갚겠다고 하면서 배째라고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죠. 높은 수익률만 노리고 러시아에 투자했던 전 세계 헤지펀드들은 엄청난 투자 손실을 입게 됐고요. 일부 투자기관들은 그 일로 파산 위기에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들 헤지펀드들과 투자기관들이 파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당시 위기 때 자신들이 가진 자산 중에서도 제일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실한 게 계속 쌓여서 터진 게 위기인데 그럼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쌓인 부실한 것들을 정리해서 제거해 나가야지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맞잖아요. 근데 러시아 디폴트 사태로 현금이 부족해지고 부도 위기에 놓이니까 당시에 가진 것 중에 제일 가치 있는 자산부터 먼저 정리하면서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가치 있는 걸 팔아야 빨리 팔 수 있고 그래야 현금 확보도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러시아의 재정 문제로 생긴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 분산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에 투자한 돈을 정리하고 빼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당시 안정적인 투자처에 속하는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브라질인데요. 그래서 그 불똥이 브라질 국채시장으로 튀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여겨졌던 브라질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현금 마련한다고 브라질 국채를 막 팔아치우게 된 건데요. 나중에는 브라질 금융시장 전체에 투매까지 덮쳐서 브라질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황 심리까지 확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엄한 브라질의 불똥이 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건 사실 예상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예상이 거의 힘든 거죠. 결국은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안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브라질 주식과 국채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브라질 정부에선 더 이상의 자본 유출은 막아야 되니까 국채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하게 됐어요. 러시아 국채 시장에서 싼 똥 치운다고 엉뚱하게 브라질 국채 시장이 똥물을 뒤집어 썼네요.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 투자 자금들은 정말 불안해지죠. 자기들이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시장인 미국의 국채 시장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브라질과 한국, 멕시코 같은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 샀던 주식하고 채권들은 다 팔고 미국 국채를 사야 된다는 그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트렌드를 이때 형성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신흥국들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도 다 빠져나와서 그 나라들 금융시장에 다 타격을 줬겠네요. 근데 다들 서로 미국 국채 사려고 달려들면 미국 국채 가격은 급등했겠네요. 그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미국 국채 시장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급등하게 됐고요. 반비례 관계인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급락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에 투자한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이들의 투자 수익률까지 낮아지게 돼서 이게 또 손실로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와 러시아의 국채금리 급등이 전 세계를 휘젓는 일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세계 시장이 개방되고 자본 이동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특정 국가의 경제 위기가 어떤 식으로 번져갈지, 어떤 변수가 생겨서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인데요. 앞에서 소개한 사례야 본격적인 세계화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된 시점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서 이렇게라도 설명이 가능한 문제인데 지금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금융시장이 훨씬 더 복잡하고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무엇이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또 주요 원인과 부차적인 이유는 뭔지 이런 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유럽과 같은 이런 세계 경제의 주요국들만 봐도 경제 상태 안 좋고 특히 유럽은 사실상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가 빌미가 돼서 어떤 사건이 터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중국 경제는 이미 맛이 가고 있죠. 플러스 알파로 신흥국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데 어디가 됐든 영상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어디서 먼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디가 터지든 결국 가는 건 다 같이 간다는 개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지구촌 내에 있는 국가들이 연대보증으로 다 묶인 것처럼 그렇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과거라면 특정 신흥국들이나 특정 국가들에서 위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미국, 유럽, 중국, 신흥국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시에 경제위기의 문턱에 노출된 경우는 대공황 때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위중하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